케인즈의 일반 모형은 이런 거죠. 총체적 수요와 총체적 공급이 일치하는 데서 시장 균형이 이루어지는데, 이 총체적 공급은 뭐라겠습니까? 마이너 FKL. 자본은 일정하고 노동만 가지고 분석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총체적 수요는 꺼버리죠. 꺼도 들리죠. 거시 생산물 시장과 화폐 시장. 거시 생산물 시장과 화폐 시장을 분석하는 거죠. 화폐 시장. 단순 모형에서는 화폐 시장을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일반 모형에서는 화폐 시장까지 넣어서 분석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단순 모형에서는 투자는 주어진 것으로, 외생적인 것으로 봤잖아요. 투자와 정부 지출은, 정부 지출까지 하고 보기는 그렇고, 투자는 외생적인 거로 봤단 말이에요. 투자가. 그런데 지금 일반 모형에서는 어떠죠? 이 투자까지도 내생적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민간 투자를 내생 변수로 하는 소득 결정 이론, 투자까지도 감안해서 살펴보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이제 일반 모형이죠. 일반 모형. 그래서 거시 생산물 시장은 투자와 저축, IS 곡선을 통해서, 그 다음에 화폐 시장은 LM 곡선을 통해서 화폐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그 균형을, 화폐 시장 균형을 통해서 이렇게 분석하는 게 일반 모형이죠. 그래서 케인즈의 일반 모형, 완결 모형, 국민 경제의 수요 측면을 나타내는 거시 생산물 시장과 화폐 시장을 동시에 고려해서 단순 모형에서 외생 변수로 취급했던 투자를 이자율 또는 소득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가정한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이자율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투자죠. 그러니까, 투자 함수는 이자율의 역함수다, 이런 얘기잖아요. 반비례하잖아요. 역함수죠. 화폐 시장은 화폐의 수요와 화폐의 공급이 일치하는 데서 균형을 냈다. 여기서 이제 화폐 시장을 나타내는 것은 여기잖아요. 여기죠. 여기고, 이게 이제 투자 함수고. 자, 그럼 이 그림에서, 이 그림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했나요? 다시 한번 보죠, 뭐. 일상한, 투자 함수는 이자율의 감소함수다. 그죠? 감소함수죠.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여기는 투자만 있던 거고, 투자에다가 정부 지출이 플러스 되니까 우측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올라가죠. 그 다음에 이상한, 저축함수는 소득의 증가함수다. 이게 저축함수잖아요. 저축함수는 소득의 증가함수다, 이런 얘기죠. 소비함수는 저축함수 형태고,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원래는 이 자리였잖아요. 이 자리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여기면은, 여기죠. 여기. 그러면 이게 균형 국민소득이, Y0가 균형 국민소득이 돼요. 이런 얘기죠. 균형 국민소득이죠. 이 균형 국민소득이, 자, 정부 지출을 증가하니까 1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니까 Y0에서 YF로 증가하는 거잖아요. 정부 지출이 증가하니까 국민소득이 Y0에서 YF로 올라갔다, 이런 얘기잖아요. 균형 국민소득이 완전 고용 국민소득 수준으로 올라갔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삼상안에서 금융자산으로 화폐 보유량은 소득의 감소함수다. 그죠? 자, 이게 소득이고, 이게 투기적 화폐 수요이잖아요. MA가 투기적 화폐 수요죠. 그럼 소득의 감소함수다, 이런 얘기죠. 당초에 여기였는데, 자, 정부 지출이 증가하니까
어떻게 됐죠? 투기적 화폐 수요가 감소했잖아요. 투기적 화폐 수요가 감소하면서 어떻게 되죠? 투기적 화폐 수요가 감소하면서 투기적 화폐 수요가 감소하면서 이자율이 올랐죠. 자, 투기적 화폐 수요 MA가 감소하면서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는 거죠. 상승하게 됐죠. 3상환에서 금융자산으로 화폐 보유량은 소득의 감소함 쓰고 소득이 증가하면 Y제로에서 Y프로 소득이 증가하면 거래적 예비적 화폐 수요가 증가하고 투기적 화폐 수요가 감소했다. 그죠? 여기서 이게 MA잖아요. 투기적 화폐 수요가 여기에서 이쪽으로 왔으니까 감소했잖아요. 투기적 화폐 수요가 감소했다. 이런 거죠. 그러면 4상환에서 LL은 이자율의 감소함수다. 이게 LL이 이거잖아요. 이거죠. 이것이 이자율의 감소함수고 화폐 보유량이 투기적 화폐 수요가 이렇게 줄어드니까 이자율이 올랐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이자율이 오르잖아요. 이자율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니까 이자율이 올랐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1상환, 2상환, 3상환, 4상환에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갈 효과라고 그랬나요? 머스크레이브는 이거를 고갈 효과라 했다 이런 얘기죠. 자, ISLM 곡선을 이용한 소득 결정. 여기서 최초의 IS 곡선이 이렇게 되어 있었죠. IS0. 초기 균형점이 여기잖아요. 그래서 균형 국민 소득이 Y0. 그때 이자율이 I0다. 이런 얘기겠죠. 그런데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이쪽 여기서 1이 가잖아요.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IS0가 IS1으로 올라가니까 균형점이 어디로 가나요? 이쪽으로 가죠. 이쪽으로 가죠. 그래서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이자율이 상승했잖아요. 여기서 1이 상승한 거죠. 이자율이 상승했다 이런 얘기겠죠. 이자율이 상승했죠. 그리고 소득도 늘었죠. Y0에서 어디까지 갔죠? Y1까지 갔잖아요. 소득이 증가하고.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여기 하나 소득이 증가하고 그리고 이자율이 늘었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통화량이 만약에 증가하면 LM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했잖아요. 통화량이 그러면 이제 IS 빼고 따로따로 그림을 따로따로 봐야 되니까 자, 여기에서 이렇게 돼 있던 게 여기 균형인데 통화량이 증가하면 이쪽으로 갔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LM 곡선이 LM1으로 갔다 이리 갔잖아요. 그러면 통화량이 증가하면 국민소득이 늘었네요. Y2로 국민소득이 늘었죠. 소득이 늘고 이자율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자는 I0에서 I2로 이자율이 떨어졌네. 이자율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겠죠.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IS 곡선은 저축과 투자의 균형을 충족시키는 소득과 이자율의 조합이다. LM 곡선은 화폐 부분에서 균형 조건인 MD는 이렇게 화폐적 수요와 화폐적 공급이 일치하는 화폐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것을 충족시켜주는 소득과 이자율의 조합이다. 경제균형은 IS 곡선과 LM 곡선이 교차하는 이점에서 성립된다. 그것이 균형 국민소득이고 Y0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균형 이자율이 I0다 이런 얘기겠죠. 자, 이거는 설명을 그렇게 보면 되고 이거는 뭐죠? 이제 수출입까지 수출과 수입까지가 개방경제라는 얘기잖아요. 개방경제다 이런 얘기죠. 가정,
단기적 측면에서 수출입은 단순히 생산물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고 해외 무역이 있는 상품 시장의 총 공급은 국내 국민 총 생산 Y와 수입 M을 합친 것이다. 이렇게 여기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자, Y와 M을 합친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M을 합친 것이고 총 수요는 민간의 소비, 투자, 정부 지출, 그다음에 수출. 여기 요걸 보기 전에 이 위에 자 여기 총 공급 Y에다가 M을 합친 거고 총 수요 CIGX X 그렇게 이것이 엑스포트 이것이 임포트죠. 그래서 이놈을 정리하면 Y는 이렇게 되겠죠. CIGX-M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죠. 그리고 YM의 CSTM 이렇게 되죠. 그러면 CSTM은 CIGX 이렇게 되겠죠. 요거다고 되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자, STM은 IGX, STM은 CC 없어지니까 STM은 IGX가 되는 거죠. STM은 IGX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무슨 가정을 하냐면, 정부 지출 G는 조세를 T라고 하죠. 조세를 T하고 같다고 가정하잖아요. 균형 재정이니까 정부 지출과 정부 수입이 같은 균형 재정을 가정했다 이런 얘기요. 그러면은 이 T와 G가 같다 이런 얘기, 똑같다 이런 얘기. 같으니까 없애요 그러면 되잖아요. 양쪽에. 같으니까 없앴다 이런 얘기. 그래서 남은 게 SM과 IX만 남았다 이런 얘기요. 예? SM과 IX만 남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수출입이 없는 경우 균형 국민소득이 여기잖아요. 자, 수출입이 없는 경우 균형 국민소득이 자, I하고 그 다음에 S 이렇게 되는 거죠. S 그래서 여기다 이거예요. Y 제로죠. 수출입이 없는 경우 균형 국민소득 Y 제로다 이거. 수출입이 없어. 뭐 M과 X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투자에다가 투자의 수출을 더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IX 수출이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입이 들어갔잖아요. 공급에 수입이 들어갔죠. S에다가 M을 플러스하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SM은 이렇게 돼. 수출입이 있는 경우는 이 점이 되잖아요. 이 점이 뭐야? Y2가 되는 거죠. Y2가 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Y2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Y2가 된 거죠. 만약에 수입이 0이고 수출만 없다. 수출만 X다. 그러면은 수입이 0이고 수출만 X면 어떻게 되나요? 수입이 0이고 수출만 있으면 수입이 0이다. 그러면 임포트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요거잖아요. 요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점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Y1이 되는 거죠. Y1이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수입만 N만큼 하게 된다면 수출이 없고 수입만 있었다 이런 얘기야. 수출이 없고 수입만 있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수입만 있었다. 임포트 요거 되잖아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수출이 없고 X가 없고 수입만 있었다. 그럼 이 점이잖아요. 그럼 뭐요? Y3가 되는 거죠. Y3가. 그래서 수입만 N만큼 하게 된다면 이때 균형 국민소득은 Y3가 된다. 이런 얘기죠. IS, LM 곡선을 이용한 소득 결정 모형을 개방 경제인 경우에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부 지출 승수, 이전 지출 승수, 조세 승수, 화폐 승수. 단순 모형에서도 우리가 승수 살펴봤죠. 일반 모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세 승수, 감세니까 여기서 1이 가면 IS 곡선이 IS 다시로 가면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가면 정부 지출은 증가하고 조세는 감소하는 경우잖아요. 이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이 경우에 해당되죠. 그러면 LM 곡선이 원래 이렇게 있는데 IS 곡선이 여기에서 1이 갔다 그러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소득이 Y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거죠. 소득이 옮겨가죠. 그리고 이자율이 늘었네. 이 점이잖아요. 그러면 감세. 자, 정부 지출이 증가하든지 조세가 감소하면 IS 곡선이 이렇게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감세 승수잖아요. 감세 승수. 조세를 이만큼 감소하면 뭐다? 국민소득이 이만큼 늘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승수잖아요. 저게 승수죠. 그래서 감세. 소비 수요의 변화, 균형 국민소득주의 변화, 구축 효과를 야기했다는 것은 이거죠. 구축 효과를 야기했다는 것은 감세를 하게 되면 원래 이 점에서 1이 가야 되는데 구축 효과 때문에 다시 와서 여기에 균형이 이뤘다 이런 얘기잖아요. 거시 생산물 시장과 화폐 시장을 동시에 고려한 조세 승수는 거시 생산물 시장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 비해서 작아진다. 단순 모형에 비해서 더 작아진다 이런 얘기겠죠. 정부 지출과 조세의 조정에 따라 초래되는 균형 국민소득이 변동하면 최초의 균형점 2점에서 2-점으로 옮겨간다. 그런 얘기고, 화폐 승수는 이제 통화량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국민소득의 증가분이죠. 그래서 화폐 승수는 이렇게 되겠죠. IS 곡선이 원래 이렇게 있는데 LM 곡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LM 곡선이 있는데 통화량이 증가하면 이렇게 간다. LM 곡선 1이 간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1이 여기에 균형점이 여기에 생기는 거죠. 여기 생기는 거죠. 통화량을 증가하니까 국민소득이 증가했잖아요. 국민소득이 증가했다 이런 얘기.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이자율은 떨어졌다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죠. 그러면 통화량이 증가하면은 국민소득이 얼마나 증가하느냐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승수잖아요. 승수. 화폐 승수 또는 통화 승수. 한 단위의 통화량 변화에 따라서 나타나는 균형 국민소득 수준의 변동의 정도.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되어 있던 통화량이 증가하면 LM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런 얘기죠. 그럼 균형 이자율이 떨어졌죠. 균형 이자율이 떨어지고 균형 국민소득은 올랐죠. 여기서 여기까지 오르게 되잖아요. 오른다 이런 얘기죠. 이게 통화승수다 이런 얘기죠. 통화승수.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국민소득이 몇 배 증가할 것이냐. 이게 통화승수다 이런 얘기죠. 통화승수 또는 화폐승수. 자, 이번에는 각 학파의 경제 안정 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안정 정책 학파들이 고전학파, 아담 스미스의 고전학파에서 쭉 이어온 게 신고전학파, 통화주의, 그 다음에 새고전학파, 이 이후에 뭐가 있는데 이게 아직 책에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이 이후에 한 30년 열려서 거기에 뭐가 있는데 아직 정리가 안 돼 있고, 케인즈학파, 그 다음에 케인즈학파, 새 케인즈학파, 이 이후에 이것도 지금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죠. 두 가지를 나중에 개정판을 내게 되면 그 두 가지를 넣어서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자, 경제 안정 정책. 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현실 경제의 불안정한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다. 경제 안정 정책 수단으로 재정 정책, 금융 정책, 물가 정책, 환율 정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안정 정책의 유형. 균형 재정적인 경제 안정 정책, 적자 재정적인 경제 안정 정책, 흑자 재정적인 경제 안정 정책. 재정 조치의 발동 형식에 따라서 발동 형식, 약간 양상에 따라서 재정 수지 양상에 따라 그렇게 구분하고
활동 형식에 따라서 자유재량적,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자동 안정적, 그 다음에 정식적 신축제도, 이 세 가지로 나누죠. 자유재량적, 얘는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그 다음에 경제성장대책 이렇게 있고, 자동안정, 각종 경기가 변동할 때 정부에 의한 재량적 조치 없이 기존의 재정 시스템에 의해서 경기를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경제안정정책. 예를 들어서 지출 측면의 사회보장제도, 수입 측면의 누진세제도, 각종 공제제도, 원천징수제도, 신고납부제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정식적 신축제도, 생산지수, 고용지수, 물가지수 등 경제지표의 일정한 수준을 초과한 경우 정부가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미리 정한 방식에 따라서 조세, 정부 지출 등의 운영이 자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얘기죠. 원래는 이제 의회의 승인을 거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기준을 정해놓고 이런 경제 변동이 있게 되면 의회 승인 없이 그 프로그램대로 나가게 해놓은 것, 그것이 정식적 신축제도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유재량,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경제성장, 이거 뒤에 나오니까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장애와 재정배당이라는 용어가 지금 나오죠. 재정장애는 자, 불황기에 자동 안정장치가 총수요를 확대시켜가지고 총수요를 확대해서 경제를 안정시키려는 그 행위를 방해하는 작용. 이게 재정장애다, 이게. 재정장애. 자, 불황기에 재정 안정장치가 총수요를 확대시켜서 경제를 안정시키려고 하는 그거를 방해하는, 그걸 방해하는 것, 현상. 그걸 재정장애라고 한다. 그 다음에 재정배당은 재정장애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율이나 재정 지출의 확대, 사회복지적인 지출의 증대를 통해서 자, 흑자 재정은 이렇게 되겠죠. 정부 지출보다 조세가 더 많이 걷어든다. 이러니 흑자 재정을 균형 재정으로 지출과 수입을 같은 것으로 전환시켜주는 일련의 조치. 배당해 주는 거잖아요. 흑자 재정. 정부 지출보다 세금을 더 많이 걷어가지고 걷잖아요. 그러면 흑자 재정이 되는 거죠. 흑자 재정을 균형 재정으로 맞췄다. 이런 얘기. 흑자 재정을 균형 재정으로 똔똔시켰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죠? 그거를 배당으로 본다. 재정 배당으로 본다. 재정 배당. 재정 장애, 재정 배당. 용어 구분하시겠죠? 재정 장애. 경제 안정을 방해하는 시도. 재정 장애. 자, 그 재정 장애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재정 정책을 시행했을 때 흑자 재정을 균형 재정으로 전환시켜주는 조치, 재정 배당이다 이런 얘기죠. 재정 장애와 재정 배당. 자, 각 학파의 경제 정책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고전학파는 가격이 신축적으로 작용해서 시장에서 자동으로 균형이 이루어진다고 말했죠. 그리고 뭐죠? 세이에서 만들어 놓으면은 공급이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고 보는 거죠. 그게 세이 법칙이잖아요. 세이 법칙과 가격의 완전한 신축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래서 고전학파는 항상 실질 국민소득이 고용 국민소득과 일치한다. 국민소득이 일치한다. 완전 고용 국민소득이. 균형 국민소득이 완전 고용 국민소득과 일치한다 이런 얘기죠. 일치하고 있는 거죠. 노동시장에서 형성된 균형 노동량이 단기 총생산함수와 결합해서 결정되고 전적으로 공급 측면의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 노동시장 공급 측면이죠.
그 다음에 거시생산물 시장에서 투자와 저축은 실질 이자율 함수이기 때문에 실질 이자율의 신축적 작동에 의해서 거시생산물 시장은 항상 균형이다. 고전적 이분성, 고전학파의 균형 국민소득은 항상 완전고용 수준에서 달성된다. 완전고용 수준에서. 완전고용은 뭐죠? 뭐의 완전고용을 위한? 노동의 완전고용이죠. 자본의 완전 이용, 노동의 완전고용. 여기는 노동의 완전고용을 얘기하는 거죠. 노동의 완전고용. 뒤에 가면 이제 경제가, 이거는 이제 안정되는 것을 설명하는 거고, 경제가 안정되면서 계속 성장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걸 안정성장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경제의 안정을 설명하는 거고, 이 경제 안정이잖아요. 경제 안정에서, 이렇게, Y는 FKL이잖아요. 자, FKL인데, 자본이 일정하다고 보고, 노동의 완전 고용을 달성하는 거예요. 균형 국민소득이. 예? 이거는 안정이야. 시장의 안정을 얘기하는 거고, 이 자본을 풀어서 자본의 완전 이용, 자본의 완전 이용과 노동의 완전 고용을 동시에 분석하는 게 이제 안정성장이에요. 그건 안정성장. 그건 헤로드 도마가 이제 뒤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뒤에 가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노동의 완전 이용을, 공급 측면에 이제 노동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노동만. 노동의 완전 이용이죠. 그래서 고전학파의 균형 국민소득은 항상 완전 고용 수준에서 달성된다. 화폐 시장은 국민소득 결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통화량의 변경은 물가 수준만 변동시킬 뿐이며 실물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화폐 시장과 생산물 시장은 서로 단절되어 있다. 이런 전제죠. 단절되어 있다고 본다. 고전학파들은. 그래서 재정 정책에 있어서는 구축 효과를 초래해서 국민소득 증가가 아예 없다. 재정 정책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보는 거죠. 재정 정책의 무력성. 고전학파 계열은 재정 정책의 무력성. 고전학파는 수직적 LM 곡선과 수평적 IS 곡선을 가정한다.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이자율이 증가하고 민간의 투자 수요와 소비 수요가 감소해서 국민소득이 줄어든다. 아까 그 그림을 통해서 그리면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구축 효과가 나타난다. 그런데 이 국민소득이 이렇게 변동이 되는데 구축 효과에 의해서 그게 상쇄돼 버린다 이런 얘기죠. 상쇄돼 버린다. 자, 금융정책. 금융정책은 균형값은 통화량과 무관하다. 고전적 이분성. 화폐는 중립적이다. 그래서 금융정책도 무력하다 이런 얘기죠. 고전학파는 수직적 LN 곡선과 수평적 IS 곡선을 가정하고 통화량을 증가하면 실질 변수에 영향이 없다. 물가만 상승시킨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 안정적인 통화 공급이 유용할 것이다. 고전학파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케인즈의 단순 모형과 고전학파의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자, 고전학파는 먼저 물가와 임금의 경직성에서 고전학파는 물가와 임금이 신축적이다. 그에 비해서 케인즈 계열은 경직적이다. 경직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고전학파는 노동시장과 거시생산물 시장에서 균형은 완전고용 또는 완전고용 국민소득을 이룬다. 그리고 완벽한 가격의 신축성으로 거시적 불안정이 없다. 이런 얘기죠. 이게 균형 국민소득과 완전고용 국민소득이 일치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예요. 케인즈는 거시생산물 시장과 노동시장이 항상 완전 고용을 균형을 보장하지 못한다. 그래서 완전 고용 국민소득과 균형 국민소득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인플레가 되든지 디플레가 된다 이런 얘기죠. 임금의 하방 경직성과 유효 수요가 부족하다. 노동시장이 만성적인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한다. 단순 모형에서는 고정물가, 고정임금을 가정하고 균형 국민소득과 완전고용 국민소득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균형 국민소득은 고시 생산물 시장의 유효수요 크기에서 결정된다. 이거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소비 수요와 투자 수요의 이자율 함수. 고전 학파는 소비 수요와 투자 수요 모두 이자율 함수로 보고, 케인즈는 소비 수요는 소득의 함수다. 자, 고전 학파는 소비 수요와 투자 수요의 이자율 함수인데, 케인즈 학파는 소비 수요는 소득 함수이고, 투자 수요만 이자율 함수다. 이런 얘기죠. 투자 수요는 크기가 고정된 독립투자와 소득에 의해서 결정되는 유발투자로 분류했다. 자, 소비 수요는 소득 함수고 투자 수요는 독립투자와 유발투자로 구분했다. 이런 얘기죠. 자, 화폐 수요를 볼 때 고전 학파는 거래적 화폐 수요가 존재한다. 케인즈는 투기적 화폐 수요, 거래적 화폐 수요, 예비적 화폐 수요 세 가지로 구분했죠. 케인즈 단순 모형과 비교했을 때 금융정책은 이자율은 화폐 시장에서 결정되고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림을 그려놓고 설명을 하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그림 없이 글씨로만 설명을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림 그리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셔요. 신축성 여부와 수요의 이자율 함수. 케인즈는 가격의 신축성과 화폐 수요가 이자율 함수라는 점을 강조한 방향으로 이론을 강화하고, 가격의 경직성. 고전 학파는 신축성이죠. 가격이 조정해서 균형을 잡아준다는 거고, 케인즈는 그 가격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투자 수요가 이자율 함수라는 점을 부각시킨다. 투자 수요가 이자율 함수. 근데 케인즈는 화폐 수요가 이자율 함수다. 화폐 수요가 이자율 함수고 고전 학파는 투자 수요가 이자율 함수다. 자, 시대적 변경, 경제 환경의 변경. 1960년대까지 물가가 안정됐다. 케인즈 이론이 현실적으로 매우 유효하게 설명됐죠. 60년대. 근데 70년대 오면서 이제 뭐가 된 거죠? 석유파동, 변동환율제,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 그래서 70년대 들어가지고는 케인즈 이론이 이제 안 맞게 되잖아요. 잘 안 맞죠. 케인즈 이론이 안 맞게 되니까 이제 고전 학파 계열인 통화주의자들이, 프리드먼으로 대표되는 통화주의자들이 다시 이제 시장을 다른 각도에서 이제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통화주의자들은 자유 경쟁 원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 자본주의 경제는 외적 요인에 의해서 충격을 받더라도 자체의 자연적 조정력에 의해서 스스로 균형을 찾는다. 정부의 시장 개입은 불필요하거나 최소화를 주장했다. 물가 및 명목 임금의 신축성은 인정하지만 완전한 신축성은 부인했다. 고전 학파는 완전한 신축성인데 통화주의는 신축성을 인정하지만 완전한 신축성은 부인했다. 케인즈 학파의 경우도 통화주의와 같이 물가와 명목 임금의 신축성을 인정하지만 상대적으로 통화주의보다 덜 신축적이라는 입장이었다. 1970년대. 그래 이제 1980년대로 넘어오면서 70년대 되니까 이제 케인즈 이론이 잘 안 맞잖아요. 80년대 넘어오면서 이제 뭐가 나타나죠? 이 통화주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신자유주의 사상이 나타나잖아요. 하이에크를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 사상이 80년대에 나타나면서 이제 공급 중시 경제학으로 넘어가죠. 두 학파의 사고 체계를 먼저 보고 갑시다. 케인즈, 장단기의 경제정책이 모두 유효하다. 통화주의자들은 경제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유효하지만 재량적인 경제정책이 시차 및 경제상에 대한 정확한 인식 부족, 불안정을 초래할 염려가 있고 통화 준칙주의를 강조했다는 거죠. 통화주의자들은. 그 다음에 케인즈 학파와 통화주의의 기본적 체계. 통화주의는 통화 공급은 외생 변수다. 화폐 수요는 이자율에 탄력적이고 화폐 수요는 이자율에 비탄력적이고 투자는 이자율에 탄력적이다.
통화주의로 대표되는 프리드만, 브루너, 멜저. 그래서 이들은 IS 곡선이 완만하고 LN 곡선이 가파르다. 금융정책이 상대적으로 더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케인즈 학파들은 반대죠. 통화 공급은 여러 주체 형태에 따라서 영향을 받으면 내생적이다. 그 다음에 통화 수요는 이자율에 탄력적이다. 통화주의자들하고 반대잖아요. 그 다음에 투자는 이자율에 비탄력적이다. 대표되는 게 사뮤엘슨, 토빈, 솔로우, 모딜리아니 이런 사람들이고, IS 곡선이 가파르고 LN 곡선이 완만하고 상대적으로 재정정책이 더 유효하다. 이렇게 해서 통화주의자와 케인즈 학파들이 전혀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이것들이 서로 보완하면서 경제 이론을 발전시켜 나가죠. 경제정책 수단의 유용성에 대한 견해, 통화주의. 자, 통화량 변화에 단기적으로 실질 생산에 영향을 미친다. 단기 필리스 곡선, 통화주의. 장기적으로는 그 필리스 곡선이 수직이 된다. 이런 얘기고. 케인즈 학파는 정부 지출의 확대를 통해서 실질 생산이 증대될 수 있기 때문에 장단기에 관계없이 불황은 재정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봤었다. 자, 통화주의자들은 화폐 유통 속도가 안정적이다. 이게 뭔 말이냐면 MV는 T잖아요. 그래서 이건가요? 유통 속도가 이 V 값을 얘기하는 거죠. 화폐 유통 속도가 안정적이다. 통화량이 금융정책의 지표로 더 적합하다. 통화량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재정정책은 구축 효과를 이야기한다. 구축 효과가 크다고 본 거죠. 통화주의자들은. 국민소득 결정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죠? 케인즈 학파는 반대로 금융정책의 지표로 이자율이 더 적합하다. 자, 통화주의자들은 통화량을 가지고 하잖아요. 통화량. 근데 케인즈주의자들은 이자율이 더 적합하다. 금융정책의 지표로. 금융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이 더 유효하다고 봤다. 기대소득과 구축효과에 대한 견해. 자, 통화주의자들은 감세 조치를 하면 일시적인 가처분 소득이 올라간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소비 증가.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소비를 증가할 것이냐, 거기에 의구심이 있다. 이런 얘기. 감세 조치하면 가처분 소득이 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받는데 500만 원에 세금을 100만 원 냈는데 세금을 만약 안 냈다. 그러면 뭐 가처분 소득이 400에서 500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세금을 줄여주면 가처분 소득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올라간 가처분 소득이 소비까지 이어질 것이냐, 그것은 좀 의문스럽다. 소비까지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거죠. 그런 얘기잖아요. 현재의 소비 수준은 개인의 장래 기대 소득 및 일생에 의해서 결정된다. 현재 소비 수준이 현재 소득으로 결정된 게 아니라 개인의 장래 기대 소득 또는 일생 소득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본 거죠. 그에 비해서 케인즈 학파는 유효 수요가 부족하면 불안정 고용의 상태고 정부 지출 증대와 세율 인하를 통해서, 이건 뭐죠? 재정 정책을 통해서 치유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감세 조치했을 때 가처분 소득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유효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본 거죠. 통화주의자들하고는 생각이 틀리잖아요. 통화주의자들은 유효 수요가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 거고, 케인즈 학파는 유효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불안정 고용은 치유할 수 있다. 이렇게 봤다. 이런 거죠. 구축 효과에 대한 견해도 케인즈주의자들은 구축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자, 부분적 구축 효과죠. 그러니까 통화주의자들은 구축 효과가 매우 클 것이다. 이렇게 봤죠. 그래서 자산 효과 앞에 설명했죠. 뒤에 보시면 이 그림에서 지난 시간에 자산 효과 설명했잖아요. 케인즈주의자들은 자, IS 곡선이 IS1로 이렇게 오면은 이게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오면은 이 IS 제로에서 또 IS1 한 단계 더 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호주머니에 채권이나
자산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내가 부자로 된 거로 느껴서 소비를 증가시킨다 이런 얘기죠. 이걸 자산효과라고 그랬잖아요. 자산효과. 공채할 때 설명했었죠. 자산효과. 자, 1차적 공채 발행했을 때 쭉 균형 금융수덕이 늘어놓고 그래서 자산효과 지난 시간에 봤죠. 자, 합리적 기대에 대한 견해. 합리적 기대. 자, 세고전압화. 이게 다 고전압화 계열이잖아요. 경제 주체들이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활용해서 합리적 기대를 형성한다. 이렇게 과거의 정보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정보까지도 다 파악해서 그게 다 반영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로자는 물가 변동에 즉각적으로 인식한다. 실질적 임금 기준 노동 공급.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 간의 상충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필립스 곡선은 장단기 모두 자연 실업률 수준에서 수직 형태다. 이러고. 통화주의자들은 과거와 현재를 이용해서 적응적 기대, 이건 합리적 기대잖아요. 합리적 기대, 적응적 기대를 형성한다. 현재 및 과거의 정보만을 이용해서. 적응적 기대는 현재 및 과거의 정보, 합리적 기대는 현재, 과거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경제 상황까지도 전부 다 반영이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게 합리적 기대고, 합리적 기대론자, 세고전압파의 합리적 기대고, 통화주의자들은 미래 거는 반영이 안 되고 현재와 과거 것만을 반영해서 미래 경제 상황을 예상하는 적응적 기대를 형성했다. 그래서 합리적 기대는 모든 정보를 다 반영한다. 모든 정보를. 자, 통화주의자들은 단기에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이 상충 관계가 형성되고 장기에는 적응적 기대에 따라서 양자 간의 상충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 장기 필립스 곡선이 자연 실업률 수준에서 수직의 형태고 확대 재정 정책은 물가와 명목임금만 상승시킬 뿐 생산량, 고용수는 등 실질 변수에 영향이 없다. 그래서 케인즈 학파는 필립스 곡선은 물가 상승과 실업률 간에 서로 상충 관계를 형성한다고 봤다. 합리적 기대론자들은 수직의 필립스 곡선, 장기에 있어서 정책 무력성 정리, 장단기 경제정책은 그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 민간 경제 주체들이 예상하지 못한 기습적 경제정책을 실시한 경우에는 정책적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다. 기습적. 예컨대 국민을 기만하는 통화정책, 이런 거는 정책을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만 그 이외에는 다 정책 무력성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본 거죠. 가격의 평균적 신축성, 총체적 공급 곡선은 고전압파처럼 장단기 모두 수직의 형태다. 물가와 명목임금이 완전 신축적이지 않지만 평균적으로 신축적이다. 자, 그 다음에 케인즈 학파. 케인즈는 논리적 근거가 미약한 상황에서 물가 임금의 하방 경직성을 주장했고, 케인즈 학파는, 이렇게 케인즈 이후의 케인즈 학파들은 임금과 물가의 조정 속도가 느리다고 가정했고, 새 케인즈 학파, 가격과 경직성은 경제 주체들에서 최적화 행동 후 결과로 나타난다고 봤다. 미시경제 이론에 기초해서 가격의 경직성을 설명하는 근거를 제시했다. 가격의 경직성이라는 게 뭐죠? 가격이 신축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경제 안정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합리적인 근거를 구축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경기 순환 현상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마련했다. 세고전압파의 합리적 기대를 수용하지만 가격기에 의해서 항상 균형이 된다는 가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격 조정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재고 투자, 장기 임금 계약, 불확실성, 매뉴 비용, 신용 할당 등 이런 원인 때문에 그렇다. 정부에 의한 재정 금융 정책의 이론적 정당성이 보다 확고해졌다. 이걸 주장하는 학자들이 세고전압파의
에겔로프, 블랑샤드, 블라인더, 피셔. 피셔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피셔, 테일러 이런 분들이 있다. 가격 조정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뭐냐? 장기 임금 계약 이론, 명목 임금이 너무 경직적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효율성 임금 가설, 노동 생산성이 실질 임금의 수준에 의해서 결정된다. 노동 생산성이 단기적으로 변하지 않으므로 효율성 임금도 단기에 경직적이다. 그다음 메뉴 비용은 가격을 변경시키는데 드는 비용들이다. 이런 것들이 경직적이다고 본 거죠. 내부자, 외부자 모형, 신용할당 모형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8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공급 중시 경제학자들이 나타나죠. 자, 레퍼 곡선, 그 다음에 펠디스타인, 버스킨, 이분들이죠. 케인즈 이론이 안 먹혔다 이런 얘기죠. 이제 70년대 들어와서 케인즈 이론이 안 먹히고 80년대 들어와서 공급 중시 경제학, 인센티브 경제학, 공급주의 경제학, 스태그플레이션을 치유하기 위한 총 공급 능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서 이런 학자들이다. 레이거노믹스 1980년대잖아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금융 긴축 정책, 인플레이션 억제, 금융 긴축 정책, 그 다음에 생산성 향상, 감세 정책, 그 다음에 재정 적자 해결, 작은 정부. 자, 이 세 가지가 공급 중시 경제학자의 테마였다 이런 얘기죠. 금융 긴축 정책, 인플레이션 억제하기 위한 거죠. 통화주의의 주장과 같이 총수요를 좌우하는 것은 화폐의 공급이라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그 다음에 감세 정책을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기초공제액의 인상에 의한 감세가 아니라 소득세, 법인세, 한계세율을 통한 감세. 지금의 이제 소득세율 체계가 이때 형성이 된 거죠. 그 당시 1980년대 이전에 미국의 소득세율은 몇 프로까지 있었냐면 80%까지 있어요. 80%까지. 그거를 이제 50%까지 안 넘게 있잖아요. 50% 이내로 다 이제 낮췄죠. 이 감세 정책을 했죠. 그다음에 법인세 한계세율도 대폭 인하했다. 요즘 이제 주로 몇 프로대죠? 20%대잖아요. 20%, 뭐 20 몇 프로, 20%대로 낮췄다. 그다음에 작은 정부론, 재정 적자를 해결한다. 정부 거대화에서 비롯되는 폐해, 정부의 실패에서 야기되는 큰 정부의 비능률을 비판하고 그 대책을 주장했다. 그래서 이 공급 중시 경제학이 신자유주의와 같이 30년을 이끌어간 거죠. 30년을 이끌어가서 80년대니까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 그 다음에 2010년대, 지금 2020년대잖아요. 2010년대부터 또 이게 안 맞기 시작한 거죠. 신자유주의가 안 맞는 거야. 그래서 2010년이 되기 전 2008년도에 뭐가 생긴 거죠?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가 딱 생기면서 공급 중시 경제학이 이제 물러간 거죠. 물러가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요즘 뭐였죠? 요즘 뭐로 온 거죠? 현대통화 이론에서 MMT 이론으로 좀 넘어와 있는 거죠. 이렇게 양적 완화를 통해서 엄청나게 찍어냈잖아요, 지금. 화폐를 찍어내는데 그것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공급 중시 경제가 어쨌든 한 30년을 지배를 했어요. 신자유주의와 함께 이것들이. 자, 굉장히 체계적이잖아요. 이론은 여기 세수고 여기가 세율이단 말이야. 그러면은 자, 세율을 자, 어느 정도까지는 세율을 높이면은 세수가 계속 증가하죠. 여기까지는 이렇게 여기는 뭐야? 이거는 최적세율이야. 최적세율. 이게 아주 최적세율이에요. 최적세율이단 말이야. 여기까지는 근데 이거를 찾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근데 여기까지는 왜 세율을 계속 높이니까 세수도 증가했어. 근데
어느 단계를 넘어가니까 세율을 더 높이니까 오히려 세수가 더 적어져 본다 이런 얘기죠. 굉장히 논리적이잖아요. 논리적. 그래서 이 논리에 의해서 소득세율을 확 낮췄다 이게 법인세율도 확 낮추고 그래서 지금의 세율 체계가 이때 정리가 됐다 이런 얘기죠. 그 이전에는 엄청나게 세율이 높았어요. 영국 같은 경우는 미국은 레이건 대통령, 영국은 이때 누구겠죠? 대처였죠. 대처리즘이었죠. 대처리즘이 신자유주의 대처리즘이었죠. 미국은 레이거노믹스, 영국은 대처리즘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감세 정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감세 정책. 아까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금융 긴축 정책. 그 다음에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작은 정부 이런 것들을 추구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이게 또 이제 이 이론도 또 안 맞기 시작한 거죠. 안 맞기 시작했다. 한 30년을 이갔다 이런 얘기죠. 넘어가서 현대 자본주의 경제의 과제. 자, 완전 고용, 물가 안정, 그 다음에 안정 성장이잖아요. 완전 고용, 물가 안정, 안정 성장. 이제 하나가 더 나왔죠. 안정 성장. 안정 성장. 적정한 경제 성장이 지속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죠. 지속적으로 성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안정 성장. 1970년대 이후 현대 자본주의 최대 과제.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물가가 앙등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것이다. 70년대는 그랬죠. 70년대.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80년대에 공급 중시 경제학이 나왔다 이런 얘기죠. 고전학파 계열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자, 생산성을 증대시키면 공급 능력이 제고되고 치유가 가능하다. 능률 향상, 자본 축적, 인적 자본 개발, 기술 진보 이런 거에 의해서 해야 된다 이런 거 봤죠. 능률 향상, 자본 축적, 인적 자본 개발, 기술 진보. 그래서 케인즈 학파들은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소득 정책을 해야 된다 그랬죠. 소득 정책. 자, 고전학파 계열은 생산성 증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케인즈 계열들은 소득 정책을 통해서 이걸 치유해야 된다. 전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각도에서. 단기적으로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을 조화하고, 이 두 개야, 위에 두 개. 장기적으로는 국제 수지 개선과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해야 된다. 완전 고용, 물가 안정, 안정 성장.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자, 이제 세세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름? 이호준? 그래.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자, 소득정책. 소득정책. 아까 케인즈주의자들의 소득정책. 그 다음에 통화주의자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해결하자 이런 입장이잖아요. 소득정책. 소득정책이 이제 여기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문재인 정부 때 했던 소득정책하고는 조금 달라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좀 다른 것 같아. 문재인 정부에서는 소득정책이 실패했다고 볼 것 같아. 그러면 너무 임금만 가지고 최저임금을 한꺼번에 그냥 갑자기 올려가지고 영향이 좀 많이 좋은 평이 아닌 것 같아. 학자들 얘기는. 뭐 저는 평할 입장이 아니지만, 근데 그거랑 조금 틀립니다. 그 약간 엄격한 게 있어요. 소득 정책에 대해서 임금을 얘기하는데 다른 어떤 엄격한 면이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안정과 재정 정책을 봅시다. 여기 보시면, 자, 경제 안정. 여기 3장이잖아요. 3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경제 안정,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안정 성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단기적으로는 경제 안정,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경제의 안정 성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3장에서는 여기서는 경제 안정이잖아요. 경제 안정. 근데 안정 뒤에 성장이 붙었죠. 4장에서는
안정성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그래서 단기적인 경제 안정을 3장에서 보니까 거기 보면 1절의 경제 안정이 뭔지, 재정의 자동 안정장치, 자유재량적 안정정책, 인플레이션과 재정정책, 그 다음에 대내 균형과 혼합정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단기적 경제 안정이죠. 자, 경제 안정, 경제 안정 재정 정책, 동태적 안정 성장, 동태적이라는 게 이제 뭐 움직인다, 정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경제의 생산력 그 자체가 점진적으로 증대해 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불안정의 폐해를 최소한도로 줄이고 경제의 진보와 변화를 고려한다. 동태적. 변화가 막 이루어져 있는 거죠. 단기적인 경제 안정 정책의 목표는 실업과 인플레이션 방지다. 그러니까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이요. 아까 세 가지 목표잖아요. 완전 고용, 물가 안정, 안정 성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 실업과 인플레이션 방지죠. 그죠? 이게 여기에 이제 방점이 꽂혀 있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면 실업,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실업과 인플레이션. 단기적으로 경제 안정은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실업과 인플레이션을 방지하는 거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뭐죠? 안정성장이다. 이래. 성장, 안정성장.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을 이루는 거다. 실업과 인플레이션을 방지하는 것이다. 실업은 생산 능력의 과소 이용, 수요 부족, 유효 수요 부족에 기인한 것, 케인즈적인 재정 정책을 시행해서 유효 수요를 확대한다. 보완적인 생산 요소 부족에 기인한 것, 생산 요소에 기인한 것, 노동 인구에 대한 자본 시설의 부족, 소비 억제, 저축 증가, 자본 축적 촉진, 해결책이.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생산 능력의 과대 이용이다. 초과 수요. 인플레이션, 초과 수요, 과대 이용으로 초과 수요. 그다음에 아까 실업은 수요 부족.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나씩 쭉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쭉 설명해 나가고 있죠. 재정의 자동 안정 장치 있죠. 내용은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정책 결정의 선택과 시기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선택과 시기가 중요하다. 자동 안정 장치 쭉 살펴보시고요. 자동 안정 장치의 효과, 현대 재정의 안정화 기능에 대한 평가까지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자유재량적 안정정책, 자유재량적 안정정책. 의회와 행정부가 특별한 입법 조치를 강구해서 조세 및 지출을 추가적으로 변경하는 행위다. 의회 외에 특별한 입법 조치가 필요한 것들이죠. 자유재량적 안정정책. 의회에 특별한 입법 조치가 필요한 게 이거고, 그러면 의회의 입법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경제 현상 금방 빨리 치워야 되고,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건 뭐라고 했죠? 정식적 제도라고 했잖아요. 이런 툴을 만들어 놓고, 이러한 경우에는 의회 입법 조치 없이 정부에서 자동으로 치유하게끔 하는 거, 정식적 제도라고 해요. 통화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정식적 제도라고. 근데 자유재량적 안정정책은 의회에서 조세나 지출을 변경하려면 의회 예산을 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세금을 더 거두려면은 의회에서 법률로서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세율을 바꾸고 이런 것들은. 종목과 세율은 대통령이 할 사항이 아니야. 국회에서 할 사항이에요. 종목과 세율을 정하는 거는 누가 한다? 국회에서 한다, 이게. 국회에서. 종목과 세율은. 세율도 이제 일정 범위 내에서는 정부에서 하게끔 해놨지만, 종목과 세율을 새로 지정하는 어디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한 입법 조치들이 이런 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자유재량적 안정정책에는 이러한 입법 조치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유재량적 안정정책. 조세가 소비 수준에 미치는 효과를 쭉 분석했죠. 소비함수, 실질함수, 가처분과 소비 수준, 조세 정책, 전가를 고려한 쭉 내용들이 살펴보고, 그 다음에 조세가 민간 투자 수준에 미치는 효과.
민간 투자 수준에 미치는 효과. 투자 함수를 통해서 쭉 설명하고 있죠. 법인세 조작의 인센티브에서 쭉 설명하고 있고, 쭉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경제 안정화를 위한 보정적 지출 정책. 뭐가 깨졌나 보다. 깨졌어. 자꾸 깨지더라고. 지출 정책, 보정적 지출 정책. 그 다음에 민간 투자, 공공 투자. 공공 투자가 경제 안정 대책으로 중요성. 민간 투자에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공공 투자 정책의 문제점. 쭉 나오죠. 자유재량적 안정정책의 문제점 쭉 나오고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죠. 인플레이션과 재정정책,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그래서 보면, 인플레이션은 이제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거잖아요.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태, 이 인플레이션이죠. 케인즈 체계를 기초로 하는 단순 거시 모델을 이용해서 물가 수준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검토하는 거야. 자, 저기서 이제 보면 제1상황 균형점 2점이죠.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이렇게 되죠.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고 거기에 균형점이 있어 실질 국민소득, 균형 국민소득을 얘기하는 거죠. 완전 고용 국민소득이 아니라 균형 국민소득. 실질 국민소득이 Y0다 이래요. Y0. 근데 총수요가 증가해서 수요곡선이 D0에서 D1으로 올랐다 이런 얘기죠. D1으로 수요곡선이 우상향으로 이동했죠. 근데 공급곡선이 지금 수직이잖아요. 공급곡선이 수직인 상태니까 수요가 증가해도 실질 국민소득의 증가 없이 뭐만 올라간 거죠? 물가만 올라갔잖아요. 여기서 자 공급곡선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요곡선이 여기서 이쪽으로 우측으로 이동해도 국민소득은 변동이 없잖아요. 이런 경우를 진성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진정 인플레이션. 소득 상승 않고 물가 수준만 상승한다. 공급 곡선이 수직인 경우에 해당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상한 화폐임금 곡선 W, 실질 임금률과 물가 수준과의 관계, 직각상목선으로 되어 있죠. 실질 임금이 저하됐다. 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자, 수요곡선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올라가죠. 그럼 물가순위 P0에서 P1으로 이렇게 올랐잖아요. 오르면 어떻게 되죠? 자, 이게 W0, 이게 화폐임금, 여기 W0의 임금률이잖아요. W0의 임금률이 어떻게 됐어요? 이게 올라가니까, 물가가 올라가니까 이렇게 돼서 W1으로 떨어진 거죠. W0에서 W1으로 떨어졌다. 이런 얘기죠. 실질 임금이, 물가가 상승하니까 실질 임금이 하락했다. 이런 얘기지. 실질 임금률 저하.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노동 공급 곡선과 노동의 수요 곡선을 표시했죠. 이 제3상한에서 노동의 수요 곡선, 노동의 공급 곡선. 그러면은, 어디죠? W0에서 W1으로 왔기 때문에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갭만큼 뭐가 생겼습니까? 이 갭만큼 노동의 초과 수요가 생겼다. 이래요. 노동의 초과 수요가 생겼다. 초과 수요가 발생했다. 노동의 초과 수요가 발생하니까 실질 임금률이 W0로 복귀한다. 노동의 초과 수요가 이게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이것이 다시 1이 온다. 이런 얘기죠. 1이 온다. 1이 오게 되면 W1의 임금률이 다시 W0의 임금률로 바뀌면서 화폐 임금률이 여기서 화폐 임금률이 이때 이제 화폐 임금률이 W0의 화폐 임금이 임금 곡선이 W1으로 바뀐다 이런 W0에서 W1으로 이렇게 화폐 임금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표시죠. 화폐 임금률 상승 여기에 표시된 여섯 번째잖아요. 화폐 임금률이 상승된다 이런 거죠. 실질 임금이 W0로 복귀하면 화폐 임금이 이렇게 W0의 화폐 곡선이 W1으로 바뀐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거시 생산함수 고용량이 증가하니까 실질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근데 증가함률은 체감한다. 이렇게
이렇게 분석하는 게 수요로 인한 인플레이션,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다.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공급 인플레이션. 공급 인플레이션은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 임금 인상 인플레이션하고 임금 인상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관리 가격 인플레이션.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상한, 2상한, 3상한. 있죠? 자, 잘 정리했으니까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관리 가격 인플레이션. 관리 가격 인플레이션. 이것도, 대기업이 시장 지배력에 의해서 관리 가격을 인상하고 물가 수준도 이에 뒤따라 인상되었을 때 임금 인상,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현상. 노동의 초과 공급은 실업이다. 여기서 실업이 A, B만큼 역을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완전고용 물가 안정의 상충관계. 완전고용 물가 안정에서 상충관계 설명하고 있고, 재정정책의 한계. 그 다음에 균형 인플레이션. 자, 균형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데, 인플레이션은 계속 일어나잖아요. 물가는 계속 상승하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데, 여기다 이제 균형자 하나 붙였잖아요. 균형.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데, 인플레이션이 있으면서, 자,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이잖아요. 물가 상승이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뭐까지는 생산비 증가율도 뒤따라간다 이런 얘기예요. 인플레이션 증가율하고 생산비 증가율이 같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두 개 같아.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하고 생산비는 자본과 Y는 FKL이라고 했잖아요. 자본과 노동이잖아요. 자본과 노동이죠. 근데 여기서 자, 노동만 가지고 해야 되는 게. 자, 생산비 증가했다. 그러면 자본도 증가하고 노동도 증가하겠지만 자본은 일정하다고 보고 노동만 가지고 임금 인상률이라고 해놨잖아요. 생산비 증가율을 임금 인상률로 바꿔놨잖아요. 바꿔놨다. 이렇게. 그래서 물가 상승률하고 임금 상승률하고 같다 이런 얘기야. 같다 이런 얘기야. 같다. 이게 바람직한 거죠. 같으니까 바람직한 거지. 같다 이런 얘기. 이거를 뭐라 한다? 균형 인플레이션 한다. 균형 인플레이션. 자, 균형 조건 OP는 OC다. OP는 OC. O 없애버리면 P는 W죠. P는 물가 상승률이고 W는 임금 상승률이다. 임금 상승률은 그걸 뭘 얘기한다? 생산비 상승률을 얘기하는 거다. 생산비 상승 중에 임금 상승만 있다고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과 임금 상승률이 일치할 때 그걸 균형 인플레이션에 나간다. 균형 인플레이션. 그래서 현실의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 임금 상승률, 화폐 공급 증가율, 이게 다 일치하면 이것이 균형 인플레이션의 균형 조건이다. 이런 얘기죠. 자, P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고찰한다. 산출량이 일정할 때 P, 물가 상승률이잖아요. P는 총 수요의 증가율과 같지만 지출 수준은 재정금융정책 변수와 함께 국민소득 수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변수의 행동 양식에 의존한다. 균형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과 생산비 증가율, 즉 임금 상승률이 일치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균형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쭉 설명하겠습니다. 완전 고용과 스태그플레이션. 균형 인플레이션은 완전 고용 상태에서 인플레이션 균형 교찰, 인플레이션을 수반하는 완전 고용 균형, 스태그플레이션 균형 쭉 설명하고 있죠.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정책 조정, 정책 조정에도 넘어가죠. 균형 모델에 대한 비판, 균형 모델에 대한 비판. 그다음 필리스 곡선, 단기 필리스 곡선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간의 역의 관계가 있잖아요. 역의 관계가 있다. 인플레이션. 보통 몇 프로로 보는 거죠? 몇 프로로? 여기를 한 3% 보죠. 자연 실업률 상태가 한 3% 보니까 3%. 그 다음 물가는 2 내지 3%죠. 2 내지 3%에서 억제하잖아요. 보통 이렇게 잡는 것 같아요. 미국의 연준에서 한 2%,
인플레이션 한 2% 내외로 잡고 목표치를 실업률은 한 3%, 자연 실업률 상태인 3% 상태로 잡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을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뭐 각 나라도 다른 나라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목표치는 자 필립스 곡선 어쨌든 자 이 단기 필립스 곡선은 우하향한다 이런 얘기. 역해 관계가 있잖아요. 역해 관계가 있다. 그다음에 장기 필립스 곡선은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서 5%에서 4% 줄이기 위해서 실업률을 줄이면 뭐가 되는 거죠?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서 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실업률을 줄였는데 이것이 다시 쭉 가서 이 곡선이 장기 필립스 곡선이 아예 실업률은 5% 변동이 없고 장기적으로는 수직인 상태가 된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장기 필립스 곡선 수직이다. 장기 필립스 곡선이 이처럼 수직이 된다는 논리는 프리드만에 의해 제기됐다. 통화주의자들이죠. 프리드만에 의해서 제기됐다. 프리드만은 물가 상승 과정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달라짐에 따라서 필립스 곡선의 위치가 이동한다고 주장했다. AA, BB, CC는 각각 기대 인플레이션이 다른 경우에 단기 필립스 곡선들이며 위쪽 곡선일수록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수직이 되어버리더라 이런 얘기죠. 자, 이번에 이제 대내외 균형과 혼합 정책. 자,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 이거는 이제 대내 균형이잖아요. 대내 균형이지. 대내란 게 뭐죠? 한 나라 국가 내부에서 물가 안정과 안전 고용. 이거는 서로 상충관계, 단기적으로 상충관계지만 장기적으로 학파마다 좀 틀리죠. 그래서 완전고용, 실업률에서 물가 안정, 인플레이션 극복, 국내 균형과 재정정책, 국제 균형과 재정정책, 대외의 균형정책, 국제 균형 수지. 단기적으로 물가 안정과 완전고용을 달성하고 대내적으로,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국제 수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이제 대내외 균형과 혼합 정책이다. 이렇게 국제 수지 균형이 하나 더 들어가는데 완전 고용, 물가 안정, 국제 수지 균형 여기까지 이제 같이 검토하는 겁니다. 자, 대내외 균형의 모순과 재정 금융 정책, 국제 수지 균형과 재정 정책, 재정 정책의 목표, 완전 고용, 국내 균형,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 그 다음에 국제 수지 균형, 환율. 요즘 환율이 너무 많이 올랐죠. 1,400원이 넘어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대내 균형과 대외 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합 정책, 재정 정책, 금융 정책, 국제 자본 이동. 자, 대내외 균형. 여기서 보면 XX선이 있죠. XX선. 수평이 이자율, 수직이 재정잉여죠. 그러면 XX선. XX선이 국내 균형선. 이렇게 했죠. 국내 균형선. 국내 균형. 이 국내 균형선 XX선인데, 국내 균형이니까, 인플레냐, 디플레냐, 이런 얘기죠. 인플레냐, 디플레냐. 이 왼쪽은, 이 국내 균형선의 왼쪽은 인플레다, 이런 얘기야. 왼쪽은. 그 다음에 이 국내 균형선의 오른쪽은 뭐다? 디플레 상태다, 이런 얘기죠. 디플레 상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XX선은 국내 균형선이잖아요. 국내 균형선. 그 다음에, FF선, 이거. FF선 요거죠. 이렇게 돼 있죠. FF선. 요거는 뭐냐? 국제 수지 균형선이다, 이런 게. 자, 국제 수지 균형선. 그래서, FF선의 왼쪽은 적자. 왼쪽은 적자. 오른쪽은 흑자. 이걸 나타낸다, 이런 얘기죠. 오른쪽은 흑자. 그러면 이제, 자, 여기는, 자, 이 범위는 뭐야? 이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범위 보면은, 국내 균형선의 왼쪽이니까 인플레 상태잖아요. 그래서 인플레. 그 다음에 국제 수지선의 왼쪽이니까 적자. 인플레이면서 경장 수지가 적자인 상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는. 그 다음에 이쪽은 국내 균형선의 오른쪽이니까 디플레 상태잖아요.
디플레 상태이면서 국제 수지 균형선의 우측이니까 경상수지가 흑자다 이러는 디플레 상태이면서 흑자인 상태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점을 찍어서 거기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살펴보면 돼요. 그래서 그게 어디에 균형 상태 어디로 수렴한다? 여기다 이런 거. 국내 균형선과 국제 수지 균형선이 일치하는 일이 수렴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왔다가 W점을 왔다 B점을 왔다 C점을 왔다 쭉 이렇게 수렴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 자, Q점. 이게 Q점이잖아요. 균형점. Q점. 대내외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정잉여, 수직이 재정잉여고 수평이 이자율의 조합이다. Q점. W점은 국내 균형이 달성. W점은 국내 균형은 달성하고 있잖아요. XX선에 있으니까 국내 균형은 달성했는데 국제 수지는 불균형하죠. 이 점에서는. 그죠? 이 점에서는 W점은 국내 균형선 위에 있기 때문에 국내 균형은 달성했어. 근데 국제 수지는 뭐죠? 경상수지가 적자인 상태다. 이러네. 적자인 상태다. 이러네. 그렇죠? 그래서 국제 수지 균형은 달성을 못했다. 이러네. 국내 균형은 달성했는데 국제 수지 균형은 달성을 못했다. W점. 그러면 이자율이 올라간다. 이자율이. W점에서 이자율이 오르면 B점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이자율이, 여기 이자율이죠? 여기니까 이자율이 오르면 B점으로 간다. 이런 얘기죠. B점으로. 이자율이 오르면 B점으로 가고, B점으로 간다. 그러면 B점으로 가면 어떻게 돼? 국내 균형은 달성이 안 되는 거잖아요. 디플레 상태로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내 균형은 달성이 안 된다. 그러면 또 재정잉여가 떨어진다. 이게 재정잉여가. 밑으로 보면 재정잉여가 떨어져 시점으로 가면 재정잉여가 떨어진다. 이러네. 시점에 접근한다. 그러면 시점에 오면 뭐요? 국내 균형이 또 되는 거잖아요. 그럼 또 이렇게 또 이자율이 상승하고 그래서 이자율 상승, 재정잉여 감소를 통해서 어디에 수렴한다? Q점에 수렴한다. 이런 얘기지. Q점에 수렴해 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Q점에 접근한다. 이 Q점에 접근하는 이걸 뭐다? 대내외 균형점이다. 이런 얘기. 대내외 균형점. 대내외. 이렇게 대내, 국내에는 안정고용과 물가 안정. 그 중에서 이제 디플레이나 인플레이나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대내 균형. 그 다음에 국제수지 균형은 경상수지가 적자냐, 흑자냐.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내외 균형 조건. 혼합정책을 통해서 대내외 균형 조건을 한다. 대내 균형 달성과 혼합정책. 나머지는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4장 경제 안정성장이라고 그랬죠. 이게 장기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3장은 경제 안정이야, 안정. 케인지적 안정이라고 보면 돼요, 안정. 4장은 안정성장이에요, 성장. 그래서 여기서 누가 나오죠? 헤르드 도마가 나오죠. 안정성장이 뭐냐? 헤르드 도마의 모델과 재정정책, 신고전파 모델과 네오케인스파 모델, 재정과 경제성장. 자, 우리나라도 개발도상국 때는 뭐랬죠? 고도성장을 추구했잖아요. 고도성장을 추구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고도성장을 추구하지 않죠. 지금 뭘 추구하죠? 안정성장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안정성장을. 자, 고도성장에서 정책 목표가 안정성장으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죠. 단기적으로는 경제 안정에 대한 제약 조건이 있다. 그렇죠? 경제 안정에는 아까 살펴봤잖아요. 완전고용과 물가 안정. 그 다음에 국제수지 균형. 자, 이게 단기적인 경제 안정이었죠. 아까 그랬죠? 물가 안정, 완전고용, 물가 안정, 국제수지 균형.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경제 안정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장기적인 목표, 이걸 배려하면서 단기적인 제약 조건을 배려하면서 장기적 목표를 달성한다. 장기적 목표가 뭐라고? 안정성장을 달성해야 된다. 고도성장의 달성과 유지라는 정책 목표에 비판과 반성이 집중하게 된 이유. 좋은 내용들이 좀 밑에 나오죠.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경제안정, 경제성장. 자, 경제안정, 경제성장. 이게 단기적으로 했죠. 단기적으로 경제안정과 경제성장. 단기적, 경제안정에 관한 제약조건. 완전고용, 물가안정, 국제수지균형이죠. 근데 장기적으로는 장기적 목표 달성. 안정물가 수준. 인플레이션이 없는 경제성장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인플레이션이 없는 경제성장, 안정성장. 안정성장. 아까 균형 인플레이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가 상승과 생산비 증가율이 동시에 같이 균형을 맞춘 거라고 그랬잖아요. 빈곤의 악순환에 시달리는 개발도상국으로서는 안정성장이라는 목표는 매우 중요하다. 헤러드 도마 모델은 완전이용 성장률과 완전고용 성장과의 관계에서 장기적 추세를 결정했다. 자, 경제 안정을 위한 재정정책, 주어진 생산 능력의 총수요를 조작해서 수요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디플레이션을 해소하고자 하는 정책들이다. 총수요를 조작해서. 그 다음에 경제 성장을 위한 재정정책, 장기적인, 잠재적인 생산 능력의 성장이다. 생산 능력, 공급 능력의 성장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 다음에 안정성장을 위한 재정정책, 안정 물가 수준에서 장기적으로 가능한 잠재적인 생산 능력을 현실화한다. 안정성장, 안정 물가 수준. 물가 수준이 생산비 증가율과 비례해서 가게끔 하는 거예요. 균형 인플레이션이 나오잖아요. 네. 자, 안정성장 정책의 예. 자, 금융 측면, 금융 완화, 이자율을 내림으로써 금융 완화, 재정 측면, 세율을 높임으로써 흑자 예산 실현, 그래서 복지 향상, 복지 효과를 실현한다, 뭐 이런 얘기겠죠. 하나 예를 들고 있는 거죠. 케인즈 이론. 케인즈 경제 이론은 단기 분석, 재정 정책 이론도 단기적인 안정 정책이다. 그에 비해서 이제 경제 성장 이론, 노동력, 자본 스톡, 기술 수준 등 장기적으로 증대하는 성장 경제, 케인즈 이론의 장기 동태화, 경제 성장 이론. 그래서 헤러드 도마의 투자의 이중성을 고려한다. 투자의 이중성. 단기적인 소득 수준에서 소득 수준 결정에서는 투자의 효과는 오로지 총수요 수준에 대한 효과, 승수 효과는 관점에서만 파악한다. 케인즈적 관점에서. 근데 장기적인 성장 경제에서는 총수요 수준뿐만이 아니라 경제의 생산 능력을 증대시키는 투자 효과인 자본량 증대 효과까지. 예. 자, 자본량 증대 효과까지. 자본량. 총수요뿐만 아니라 자본량.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총 경제 정체 전체의 총 수요와 경제 전체의 총 공급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균형이 형성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총 공급은 뭐라고 했습니까? Y는 FKL인데, 케인즈 모형에서는 K가 다 고정돼 있다고 가정을 했잖아요. 고정돼 있다고. 근데 이걸 푼 거야, 이제. 자, 장기에서는 이 자본을 푼 거예요, 자본이. 자본이 어째? 투자 효과인 자본량 등대 효과까지 고려한다, 이거예요. K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K를 고정적인 걸 풀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풀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노동과 자본을 동시에 같이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무슨 얘기 나면, 노동은 뭐야? 완전 고용이야, 완전 고용. 노동은 완전 고용. 그 다음에 자본은 완전 이용이란 말이에요, 용어가. 완전 이용. 자본의 완전 이용, 노동의 완전 고용. 이렇게 나온다, 이런 얘기야. 노동의 완전 고용. 그래서, 헤러드 도마의 성장 모델을 보면, 자, 무슨 용어가 나오죠? 현실 성장률, 자본의 완전 이용 성장률, 예? 자본의 완전 이용 성장, 그 다음에 노동의 완전 고용 성장률, 있잖아요? 공급 측면에 생산비, 생산 측면에 Y는 FKL에서 이 K인 자본의 완전 이용, 노동의 완전 고용을 목표로 한다, 이런 얘기죠. 완전 고용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가 나왔죠? 투자의 이중성이 거래된다. 이게 이제 그 말이죠. 자본을 풀었어. 투자 효과인 자본량 증대 효과를 고려한다.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 있어서는 총수요 수준에 대해서 경제의 생산 능력을 증대시키는 투자의 효과인 자본량 증대 효과를 고려한다. 케인즈 모형에서는 자본이 고정되어 있다고 봤는데 이 고정되어 있다고 있는 자본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완전 이용을 추구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잖아요. 장기의 경제 성장에 있어서는 자본의 완전 이용을 실현하는 조건과 노동에 대한 완전 고용률과의 관계가 고려되어 있다. 둘 다 풀었어. Y는 FKL. 이게 생산함수잖아요. 이 생산함수. 현실의 총수요 성장률과 노동의 완전 고용 성장률이 균등하다면 노동의 완전 고용이 장기적으로 유지된다. 이렇게 이제 분석한 사람이 누구다? 헤로드와 도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헤로드 도마 모형이 뒤에 쭉 나옵니다. 이제. 자, 헤로드형 모형, 헤로드형 모형, 그 다음에 도마형 모형 쭉 나오죠. 그리고 세계의 성장률과 경제 안정 해서 자연 성장률, GN, 내추럴, 자연 성장률, 그 다음에 자본의 완전 이용 성장률, GW, 그 다음에 현실 성장률, G, GN은 자연 성장률은 노동의 완전 고용 성장률을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노동의 완전 고용. 근데 노동의 완전 고용 성장률은 몇 프로? 한 3%대에서 자연 실업률 상태로 해서 3%대 정도로 용인하는 거잖아요. 저걸 자연 실업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자연 성장률, 완전 이용 성장률, 현실 성장률. 그래서 이 세 개를 비교해서 자, 어떤 관계나 이 세 개의 크기가 자, 세 개의 크기를 비교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해놨잖아요. 자, GW, 완전 이용 성장률이 GN, 자연 성장률보다 크다 이거야. 그리고 현실 성장률보다 크다. 이런 경우는 케인즈적 실업이다. 그 다음에 자연 성장률이 현실 성장률보다 크고 자본의 완전 이용 성장률이 제일 낮다 이런 경우. 실업을 수반하는 인플레이션 상태다. 이런 경우는. 그 다음에 자연 성장률이 자본의 완전 이용 성장률보다 크고 현실 성장률이 제일 낮다. 이런 마르크스적 실업이다. 뭐 이렇게 분류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쭉 뭐가 있는가 한번 보고 넘어갑니다. 헤로드형 성장률과 재정 수지의 관계, 장기 정체, 장기 인플레이션 불황. 그 다음에 이제 신고전파 모델과 네오 케인즈파 모델, 케인즈 이론, 단기적 거시 분석이다. 헤로드 도마, 장기적 동태 분석이다. 장기적 동태 분석. 완전형 성장률의 과정이 불안정한 신고전파 성장이론, 연속적 생산함수형 성장이론이다. 각각의 성장률을 상호 조정하고 안정적 균형 성장 과정의 성립을 논증하는 것이다. 신고전파 모형. 황금시대의 고형, 황금시대의 균형. 그래서 자, 이거 이제 다 같을 때 자, 헤로드의 완전이용 성장률, 이 완전 고용 성장률에 수렴했을 때 이걸 황금시대의 균형이라 한다. 최초로 증명한 경제학자는 수압, 솔로우, 뭐라고 했죠? 여러 유형의 신고전파 성장률을 정렬했다. 신고전파 모델에서 생산함수는 1차 동차 함수로 규모에 대한 보수 일정, Y는 FKLA로 가정했다. A가 뭐죠? 중립적 기술 진보네요. A 하나 더 들어갔네. Y는 FKA, 기술 진보. 기술 진보 때문에 계속 성장해 가잖아요. 소득 성장률은 생산의 자본 탄력성 곱하기 자본 성장률 플러스 생산의 노동 탄력성 곱하기 노동 성장률 플러스 R이다. R이다. 신고전파 모델 쭉 읽어보세요. 자, 네오케인즈파. 노동 및 자본 분배율의 변화에서 저축률이 가변적이므로 성장 경로의 안정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칼도. 신고전파의 칼도. 완전 이용 성장률과 재정정책. 전후에는 거의 완전 고용을 달성한 생산시설이 완전히 가동되고 따라서 새로운 수요가 증대하게 되면 설비를 확충해야 된다. 투자의 수요 효과만을 고려한 성장 이론으로는 설명이 불충분하다. 투자의
생산력 효과 측면도 취급한다. 재정을 경제성장의 문제와 관련시켜서 취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도마, 스미스, 피코크, 머스그레이브, 이제 머스그레이브 나오네요. 머스그레이브의 이론에 따라서 이 문제를 고찰했다. 머스그레이브. 우리 책은 머스그레이브 책을 이론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책입니다. 머스그레이브 책을 뺏겨서 번역해서 어쩌고저쩌고 우리나라 거 가미해서 된 거예요. 자, 완전이용 성장률과 재정정책. 일정한 투자 수준에서 T기의 산출 능력 증가분, 총지출의 증가분, 완전이용 성장률. 이제 복잡하잖아요. 자, 여기까지는 설명은 안 들어가고, 지출 성장률. 지출 성장률. 쭉 설명하고 있죠. 헤로드 모형과 도마 모형의 비교. 비교.